비밀의 방은 괴물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비밀의 방은 차별이 공포로 바뀌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볼 책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입니다. 1권 마법사의 돌이 선택의 이야기였다면 2권 비밀의 방은 해리가 처음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마주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번에도 3개의 영상으로 나누어 책과 영화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보여주는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볼까요? 도비의 경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온 진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더즐리 집으로 돌아온 해리는 지난 수년처럼 더즐리 가족의 학대와 냉대를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마법 물품은 압수당했고 해그리드가 작년 생일에 선물해준 편지 배달부 부엉이 헤드위그는 새장에 갇혀 있습니다. 외부와의 소통을 완전히 차단당한 거죠. 하지만 해리는 전처럼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에게는 이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호그와트죠. 그리고 바로 이 폐쇄된 집안에서 해리는 시리즈 속에서 가장 낮은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 말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존재, 도비입니다. 더즐리 삼촌이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 동안 해리는 방에 죽은 듯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해리의 눈앞에 박쥐 같은 커다란 귀에 테니스 공만한 초록색 눈을 갖고 누더기를 입고 나타난 도비. 해리의 방에 무단 침입한 도비는 해리가 이해할 틈을 주지 않고 다짜고짜 호그와트에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해리포터에게 편지도 쓰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호그와트로 돌아가지 말아요. 친구들의 편지까지 훔쳐가며 해리의 등교를 막는 도비.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머리를 박거나 자기 자신을 때리면서도 영웅 해리를 지키기 위해 꿋꿋하게 경고합니다. 해리포터는 그런 위험한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생김새도 하는 행동도 예사롭지 않은 도비. 한없이 가벼워 보이고 실제로 밈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도비는 단순한 코믹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웃기게 생긴 꼬마 집요정 도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차별받는 계급을 상징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조차 말할 수 없고 영웅에게 경고 한마디를 하기 위해 스스로를 학대해야 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도비는 누구보다 먼저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도비를 하찮은 존재로 여긴 주인들은 도비가 곁에 있어도 말조심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위험한 계획, 숨기고 싶은 진실을 아무렇지 않게 흘려버리죠. 가장 무시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도비는 가장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도비의 존재는 2권을 넘어 4에서 5권까지 이어지며 차별 문제를 사회 구조 문제로 확장해줍니다. 여하튼 2권의 갈등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위치의 존재가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도비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 캐릭터이자 후원까지 이어지는 메시지 전달자인 거죠. 가장 무시받는 존재 도비는 영웅 해리에게 최선을 다해 경고합니다. 영웅에게 대하는 태도라기에는 조금 과해 보입니다. 영화에서는 이런 도비의 행동을 거의 슬랩스틱으로 표현합니다. 영화에서 도비는 웃음을 주는 장치로 쓰인 거죠. 도비를 활용하여 관객의 시선을 붙잡고 이야기 시작을 가볍게 열죠. 반면 책의 도비는 우습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박함이 훨씬 강조됩니다. 학대와 경고를 반복해서 보여주며 불안을 축적하고 앞으로 벌어질 비극을 천천히 예고합니다. 해리가 호그와트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자 도비는 사고를 쳐버립니다. 중요 손님을 대접하고 있던 더즐리네 모임에 마법으로 케이크를 던져버리고 말죠. 대형 사고를 쳐버린 도비. 모든 일을 해리에게 덮어씌우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해리는 방에 철창에 둘러싸여 갇힘으로써 이 모든 사고를 책임지게 됩니다. 위즐리 가족과 마법사회의 민낯. 철창에 갇혀있는 가녀린 해리를 구하러 온 것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용감한 론과 위즐리 쌍둥이입니다. 불법 개조 자동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가장 낮은 존재의 경고를 받고 갇혀버린 해리를 구하러 온 것은 대마법사가 아닌 사고뭉치 친구였던 거죠. 물론 용감 무쌍하게 구출에 성공하지만 위즐리 부인의 등짝 스매싱만큼은 피하지 못합니다. 얼레벌레 론의 집 버로우에 도착한 해리는 론과 쌍둥이가 혼나는 와중에도 따뜻한 환영을 받습니다. 먹을 세계에도 열려있고 마법사 사회 안에서도 가장 인간적인 가족 위즐리 내에서 해리는 처음으로 진짜 마법사의 일상을 경험합니다. 불법 물건을 단속하는 위즐리 아저씨의 직업 이야기, 가족들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시계, 마법으로 하는 집안일, 처음 보는 땅굴 신령과의 조우까지. 해리는 감옥과도 같은 더즐린에서의 생활과 달리 론네 집에서 최고의 한 달을 보냅니다.
나아가 해리는 다음 학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이에건 엘리에 들려야 하기에 새로운 교통수단 플루가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간이동을 하지 못하는 미성년 마법사들을 위한 이동수단인 플루가로는 벽난로에 뿌리고 도착지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기만 하면 되는 간편한 수단인데요. 다이에건 엘리. 첫 경험에 긴장한 해리는 말을 버벅여버립니다. 그렇게 해리는 마법을 불시착을 해버립니다. 으슥한 뒷골목과 같은 곳에서 해리는 말포이 부자를 목격합니다. 마법부의 단속을 피해 불법 물건을 거래하는 루시우스 말포이. 이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들이 몰래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뒷거래이긴 해도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걸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요. 말포이 부자는 숨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규칙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요. 위즐리 아저씨의 직업과 대비되며 마법사 세계의 사회적 계급을 미세하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리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이 세계는 선과 악보다 위와 아래가 먼저 나뉜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위험에 빠진 해리를 구해주는 건 다름 아닌 해그리드입니다. 귀족 마법사와 마법부에서 늘 한 단계 아래 취급받는 사냥터지기이죠. 이 대비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 롤링은 처음으로 마법 세계에도 분명한 계급의 경계선이 존재하고 정의와 불법의 기준조차 누가 저지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선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어두운 세계에서 해리를 구출해낸 해그리드는 해리를 위즐리 가족에게 인도해줍니다. 그렇게 다시 빛의 세계인 다이에건 엘리로 온 해리는 오랜만에 마법사 사회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마법사들의 은행 그린고트. 위즐리 가족이 먼저 금고를 열고 그 다음에 해리가 금고를 엽니다. 위즐리 내의 금고는 조용합니다. 동전 몇 개가 전부죠. 반면 해리의 금고에는 금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장면은 짧게 지나가지만 꽤 많은 걸 말해줍니다. 해리는 유명하고 부유합니다. 론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 차이는 론이 원해서 생긴 것도 해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정해진 것이죠. 이후 해리는 다이에건 엘리에서 또 한 번 시선을 독차지합니다. 바로 마법세계의 최고의 셀럽인 질데로의 로커트가 등장하면서 말이죠. 사인회를 위해 나타난 로커트는 해리를 단번에 알아보고 팔을 붙잡고 사진을 찍고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해리는 당황하죠.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해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는 로커트가 해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해리의 능력이 아니라 해리의 이름값이기 때문입니다. 로커트는 실력과 별개로 아름다운 외모와 유명세만으로 교수 자리를 얻은 인물이고 해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전설이 되어버린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서 있는 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늘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은 없지만 금고는 가득 찬 친구, 늘 주목받고 모두가 알아보는 친구, 그리고 그 옆에서 가난하고 형제들의 그늘에 묻히고 해리의 유명세에 묻혀 항상 함께 있는 사람으로만 남는 자신. 비밀의 방에서는 론의 심리가 자세히 설명되지 않지만 이 열등감은 조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천천히요. 그리고 훗날 이러한 론의 열등감은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끝에서 마법세계의 계급 구조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루시우스 말포이. 그는 위즐리 가족을 보며 노골적으로 조롱을 던지고 아서 위즐리의 직업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루시우스 말포이가 화를 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가르치듯 말하죠. 마치 이 세계의 규칙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그 규칙은 단순합니다. 누가 불법을 저질렀느냐가 아니라 누가 저질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루시우스 말포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즐리네를 조롱하며 위즐리네의 막내딸 지니의 교과서 더미에 책을 밀어넣으며 퇴장합니다. 괴물이 등장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차별이라는 괴물에 마주한 셈이죠. 아직 괴물은 등장하지 않았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호그와트로 돌아가는 날, 작년과 달리 당당하게 9화 4분의 3 승강장으로 향한 해리와 론은 어째서인지 승강장 입구의 기둥에게 거부당합니다. 아직 어리고 생각이 길지 못한 두 사람은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신 가장 그리핀도르다운 선택을 합니다. 마계조한 하늘에 나는 자동차를 타고 직접 학교로 가기로 한 거죠. 하늘에 날아 영국의 반 이상이 넘게 날아가는 이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화에서는 웃기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당탕탕 해리와 론의 하늘 여행과 같은 느낌? 근데 원작 책에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해리가 계속 불안해해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하늘의 나라 학교에 가는 것에 불안해합니다. 영화는 모험의 재미를, 책은 선택에 대한 불안을 강조한 것이죠. 불안 속이든 우당탕탕이든 두 사람은 하늘의 나라 학교에 갑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학교에 도착하는데 문제는 착륙이었죠. 버드나무에 불시착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차랑 론의 지팡이는 박살이 나고 두 사람은 운나쁘게도 스네이프 교수와 마주쳐 끌려가게 됩니다. 스네이프는 이참에 해리와 론을 퇴학시켜버리고 싶어하죠. 하지만 때마침 나타난 덤블도어와 맥고나걸에 의해 해리와 론은 합당한 징계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징계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징계가 어떤 기준으로 내려졌는가가 중요하죠. 앞서 우리는 마법사 세계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불법을 저질렀는지가 아니라 누가 저질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세계. 권력이 규칙이 되고 지위가 판단 기준이 되는 사회였죠. 하지만 호그와트는 다릅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요. 징계의 수위가 낮아진 이유는 해리가 유명해서도 그의 이름이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아이들이 규칙을 어긴 사건으로만 다뤄집니다. 유명한 해리도 가난한 론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개인에 대한 감정도 쌓인 악연도 사회적 위치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밖에 마법사 세계와 달리 이곳에는 정당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규칙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곧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얼레벌레 호그와트 생활을 시작하게 된 삼총사. 소녀 헤르미온느는 마법사 세계의 셀럽 제데로의 로커트의 수업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생기고 유명하고 책도 엄청 많이 쓴 베스트셀러 작가 로커트 교수의 첫 수업. 엉망진창입니다. 교과서 관련된 문제를 낸다고 해놓고 교과서 속에 숨겨놓은 자신에 대한 문제만 잔뜩 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요정들을 교실에 풀어놓고는 아이들더러 잡으라고만 하고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교실은 난장판이 되고 아이들은 위험한 상황에 방치됩니다. 영화에서는 이 장면이 코믹하게 그려지지만 책과 영화 모두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어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로커트는 유명합니다. 엄청 유명하죠. 하지만 그 유명함은 능력과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어른이지만 보호자는 아닙니다. 덤블도어가 규칙이 작동하는 어른이라면 로커트는 그 규칙 바깥에 서 있는 어른입니다. 그리고 해리는 이 순간 이 세계의 어른을 모두 믿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조용히 배우기 시작합니다. 엉망진창의 수업이 끝나고 해리와 론은 날아서 등교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해리는 로커트 교수의 팬레터 답장 도우미로 배정됩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라면 어린아이조차 이용하는 어른. 해리는 그 옆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내던 중 해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가죽을 벗겨서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릴 거야. 함께 있는 로커트 교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기에 해리는 의문만 가진 채 멍하니 기숙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해리는 이 소리를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할로윈 저녁 그리핀도르 귀신의 초대를 받아 귀신들의 파티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 해리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함께 있던 론과 헤르미온느는 못 듣고 오로지 해리만 듣습니다. 너무 배고파. 죽일 거야. 죽일 때가 됐어. 그리고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를 이끌고 그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 끝에서 마주한 건 호그와트 관리인 필치의 고양이 노리스 부인. 노리스 부인은 벽에 매달린 채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야기의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도비의 경고와 이어집니다. 기억나시나요? 가장 낮은 존재가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위대한 마법사가 아니라 외롭고 고립된 존재가 먼저 알아챈다는 것. 해리는 유명하니까 이것은 과대 해석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해리는 유명한 동시에 가장 외로운 아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이 이야기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존재만이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경고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볼까요? 가장 낮은 차별의 언어가 공포가 되는 순간 노리스 부인이 굳어있던 벽, 그 위에는 핏빛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비밀의 방이 열렸다. 후계자의 적들이여 조심하라. 영화에서 이 장면은 공포영화처럼 연출됩니다. 어두운 복도, 핏빛 글씨, 굳어버린 고양이. 시각적 충격이 강렬하죠. 하지만 책에서 더 무서운 건 그 글씨가 아니라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학생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 사람이 입을 엽니다. 드레이코 말프이죠. 다음 작종은 누구일까? 말프이는 웃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즐기고 있죠. 왜일까요? 이 공포가 자신을 향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밀의 방이 열렸다는 건 말포이 같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들이 오랫동안 속으로 믿어왔던 순수 혈통이 우월하다는 믿음이 드디어 힘을 얻는 순간이라는 거죠. 말포이는 헤르미온느를 잡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한 욕설이 아닙니다. 머글 출신 마법사를 비하하는 말이죠. 영화에서는 말포이를 공격하려다 망가진 지팡이의 역공을 맞고 민날팽이를 토하는 론이 웃겨 이 단어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책에서는 론의 분노가 직접적으로 그려져 있죠. 롤링 여사님이 여기서 보여주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차별은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잡종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쓰이는 사회에서 후계자의 적이라는 협박은 그저 시간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해리는 이 순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이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호그와트의 공포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비밀의 방이 뭔지 후계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헤르미온느는 당연히 도서관으로 향하고 해리와 론을 끌고 가죠. 하지만 정작 정보를 얻는 건 예상치 못한 곳에서입니다. 바로 빈스 교수님의 수업에서죠. 영화에서는 단순 조연을 추가해 설명하기보다는 맥고나걸 교수님이 비밀의 방의 전설을 설명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교수님들의 설명에 따르면 마법학교 창립자 4명 중 1명인 살라자르 슬레데린이 순수 혈통이 아닌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했고 결국 학교를 떠나면서 비밀의 방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의 진정한 후계자만이 그 방을 열어 그 안에 끔찍한 것을 풀어 학교 안의 적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이 전설이 조금 더 복잡하게 다뤄집니다.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전설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도 비밀의 방이 정말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았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왜 이 전설이 지금까지 전해질까요? 이 전설이 사실이어서 살아남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 전설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롤링 여사님은 책에서 헤르미온느를 통해 전설과 사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역사는 누가 쓰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살라자르 슬레데린의 이야기는 누가 전했을까요? 그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를 이어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하나의 신념체계가 되었죠. 비밀의 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현실을 만듭니다. 말포이 같은 아이들은 순수 혈통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기고 헤르미온느 같은 아이들은 자신이 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진실을 찾는 아이들. 헤르미온느는 결심합니다. 직접 말포이에게 물어보자고요. 물론 본인이 직접 물어볼 순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변장해서요. 폴리주스 모약. 다른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마법약입니다. 영화에서는 이 과정이 꽤 빠르게 지나가지만 책에서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위험한 과정으로 그려집니다.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만드는 과정까지 거의 한 달이 걸리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헤르미온느의 태도 변화입니다. 1권에서 헤르미온느는 규칙을 어기는 걸 극도로 싫어했죠. 트롤 사건 이후 조금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헤르미온느는 스스로 불법 마법약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교수님들을 속이며 재료를 구합니다. 왜일까요? 헤르미온느는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규칙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잡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규칙은 때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 하죠. 영화에서는 이런 심리적 변화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헤르미온느가 똑똑해서 방법을 찾았다는 식이죠. 하지만 책에서는 명확합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머글 출신인 헤르미온느에게 이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로운 목적이라면 규칙을 어겨도 될까요? 해리, 론, 헤르미온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분명히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겁니다. 롤링은 여기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보여줄 뿐이죠. 때로는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진실을 찾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헤르미온느가 열심히 폴리주스 묘약을 만드는 동안 해리에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퀴디치 경기 중 블러저가 해리만 노리고 쫓아옵니다. 영화에서 이 장면은 액션 장면으로 연출됩니다. 해리가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며 블러저를 피하는 장면이 꽤 길고 박진감 있게 나오죠. 관객들은 긴장하면서도 즐깁니다. 책에서도 나름 긴박하게 표현되었지만 초점은 블러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 더 집중하죠. 결국 블러저에 의해 해리의 팔이 부러지고 더 최악인 건 로커트 교수가 해리의 팔을 치료하려다가 아예 팔뼈를 없애버립니다. 해리는 하룻밤 동안 병실에서 고통스럽게 뼈를 다시 자라게 해야 했죠. 그리고 여기서 도비가 다시 나타납니다. 해리포터가 학교에 와버리다니. 해리가 개찰구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것도 도비였고 블러저를 이상하게 만든 것도 도비였습니다. 해리포터가 심한 부상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길 바랐다는 도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비밀의 방이 다시 열렸기 때문에 해리포터는 집으로 가길 바란다고 힌트를 흘려버립니다. 도비는 해리포터를 영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해리포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도비의 보호, 어딘가 삐뚤어져 보이지 않나요? 해리가 살아있기만 하다면 감금도 폭력도 상관없어 보이거든요. 도비에게 중요한 건 해리의 선택이 아니라 해리의 생존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지킨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선택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과연 보호일까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두 번째 습격이 일어납니다. 콜린 크립이 해리를 좋아해 늘 사진을 찍고 다니던 1학년 학생이 돌처럼 굳어버린 채 발견됩니다. 덤블도어와 맥거나걸도 이야기합니다. 비밀의 방이 정말로 다시 열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시입니다. 이 말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비밀의 방은 예전에도 열렸다는 것, 이전에도 누군가 공격당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호그와트는 이미 한번 공격당한 적이 있는 학교라는 것이죠. 호그와트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학교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요. 괴물이 든 소년. 학교의 공포가 커지자 로커트 교수가 나섭니다. 자신이 결투클럽을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요. 영화에서 결투클럽 장면은 코믹하게 그려집니다. 로커트가 스네이프에게 당하는 장면이 우스꽝스럽게 나오죠. 하지만 책에서는 이 장면이 조금 더 진지합니다. 로커트는 여전히 쓸모없어요. 하지만 스네이프가 개입하면서 실제로 학생들이 결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리는 말포이와 짝이 되죠. 말포이가 뱀을 소환합니다. 영화에서는 금방 지나가지만 책에서는 이 뱀이 학생들을 위협합니다. 저스틴이라는 학생을 공격하려고 하죠. 그때 해리가 뱀에게 말을 겁니다. 그만둬. 뱀이 멈춥니다. 모두가 해리를 쳐다봅니다. 뱀과 대화를 하는 해리. 영화에서 이 장면은 극적으로 연출됩니다. 해리가 파셀통으로 말하는 소리가 으스스하게 울리고 학생들이 놀라는 표정이 클로즈업 되죠. 하지만 책에서 더 중요한 건 해리의 반응입니다. 해리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독자들도 모릅니다. 책으로는 뱀의 언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해리는 그냥 뱀한테 공격하지 말라고 했을 뿐인데 왜 모두가 자신을 그렇게 쳐다보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론과 헤르미온느가 설명해줍니다. 파셀통은 매우 드문 능력이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파셀마우스는 살라자르 슬레데린과 볼드모트라고요. 해리는 자신이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슬레데린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롤링이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정의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될까요? 해리는 파셀통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타고났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해리를 파셀통으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영화는 이 부분에 빠르게 넘어가지만 책에서는 이후 며칠 동안 해리가 겪는 고립이 자세히 묘사됩니다. 학생들이 복도에서 해리를 피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심지어 저스틴이 습격당할 거라며 숨겨놓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그 공포가 누군가를 괴물로 만드는 순간입니다. 해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가진 능력을 썼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 해리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 번째 습격이 일어났습니다. 저스틴, 결투클럽에서 소환된 뱀이 공격하려던 바로 그 학생입니다. 그리고 거의 목 없는 닉, 그리핀도르 유령까지 습격당해 완전히 굳어버렸죠. 영화에서는 이 장면이 공포스럽게 연출됩니다. 얼어붙은 저스틴과 닉이 화면에 나오고 해리가 그 옆에 서 있는 장면이 강조되죠. 하지만 책에서는 장난꾸러기 피브스가 해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 모든 학생들이 해리를 보게 만들죠. 책은 해리가 현장에서 또다시 발견된 것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습격 때도 이번에도 해리는 항상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해리는 파셀마우스예요. 살라자르 슬레데린의 후계자가 파셀마우스일 거란 전설이 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저스틴은 학생들이 보기에 해리가 소환된 뱀을 부추겨 공격하려던 학생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해리를 가리킵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해리는 사람들의 공포가 만들어낸 괴물일까요? 아니면 정말 비밀의 방의 괴물일까요? 실을 찾는 방법들. 한 달 동안 만든 폴리주스 묘약이 드디어 완성됩니다.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 슬리데린 학생들이 적은 틈을 타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슬리데린의 학생으로 변신하고자 합니다. 해리와 론은 말포이의 똘마니인 크레이브와 고일로 변신하기로 하고 헤르미온느는 밀리센트로 변신할 예정이었죠. 영화에서 이 장면은 코믹하게 연출됩니다. 해리와 론이 크레이브와 고일로 변신해 어색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웃기게 나오죠. 특히 론이 고일의 큰 몸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면 같은 거요. 하지만 책에서는 긴장감이 훨씬 더 강조됩니다. 변신이 제대로 될지 들킬까봐 조마조마해하는 과정이 길게 묘사되죠. 그리고 헤르미온느에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밀리센트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고양이의 털을 넣어버린 거예요. 헤르미온느는 고양이로 변하기 시작하고 병실로 가야만 했습니다. 영화에서 이 장면은 짧고 코믹하게 처리되지만 사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장면입니다.
정의로운 의도의 행동이라고 해도 규칙을 어기는 데는 대가가 따르다는 걸 보여주죠. 어쨌든 해리와 론은 슬레데린 기숙사로 잠입합니다. 그리고 말포이에게 물어봅니다. 비밀의 방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요. 말포이는 오만하게 대답합니다. 나도 모른다고 몇 번을 얘기해야 되겠니? 말포이는 비밀의 방을 열고 싶어 합니다. 먹을 출신들을 쫓아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방법을 모릅니다. 즉 말포이도 후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후계자일까요? 폴리주스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죠. 바로 일기장입니다. 퀴디치 경기 뒤 블러저 소동과 도비 사건 이후 해리는 폴리주스 약을 만들던 화장실에서 버려진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영화에서 일기장은 즉시 마법적인 물건으로 드러납니다. 해리가 글씨를 쓰면 사라지는 장면이 빠르고 신비롭게 연출됩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해리는 일기장이 그냥 비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동안 그냥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시험 삼아 글을 써보죠. 그때 일기장에서 글씨가 나타납니다. 안녕 해리포터. 내 이름은 톰 리들이야. 일기장의 주인인 톰 리들의 기억이 남아있는 일기장. 톰 리들은 해리에게 매우 친절합니다. 해리의 고민을 들어주고 50년 전 비밀의 방이 열렸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리고 해리를 과거의 기억 속으로 데려갑니다. 영화에서 이 장면은 시각적으로 멋지게 연출됩니다. 해리가 일기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흑백 화면으로 50년 전이 펼쳐지죠. 해리는 과거를 지켜봅니다. 어린 톰 리들이 당시 교장과 대화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비밀의 방이 열렸고 학생이 죽었기 때문에 학교를 닫으려 한다고요. 고아인 톰 리들은 호그와트가 문을 닫으면 갈 곳이 없어지기에 범인을 물색해 지목합니다. 우리의 다정한 사냥터지기 해그리드가 금지된 생물을 키우다 학생을 죽게 만든 거라고요. 해그리드가 해리를 구해주고 항상 다정했던 해그리드가? 여기서 해그리드가 진짜 범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그리드라는 인물이 범인처럼 보이기 쉬운 조건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의 혼혈이고 금지된 생물을 좋아하며 사회의 변두리에 머무는 사람. 즉 해그리드는 공동체가 공포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하기 쉬운 얼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다정한 해그리드, 친절한 톰 리들. 누구를 믿어도 될까요? 해리는 처음으로 다정함과 친절함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괴물은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괴물은 가장 의심하기 쉬운 사람에게 먼저 씌워지는, 만들어지는 이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진실을 찾아내는 방법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폴리주스는 위험하지만 적어도 해리와 론이 스스로 얻어낸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은 다릅니다. 해리는 직접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톰 리들이 보여주고 싶은 기억만 보고 있는 거죠. 어떤 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톰 리들의 일기장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습격이 일어났습니다. 헤르미온느가 거울을 손에 든 채 돌처럼 굳어버렸죠. 해리와 론의 충격은 계속됩니다. 얼마 후 해그리드가 체포됩니다. 습격이 계속되자 마법부는 과거에 한 번 의심받았던 해그리드를 다시 끌고 갑니다. 증거도 없이요. 그리고 루시우스 말포이는 이 사회를 움직여 덤블도어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듭니다. 마법사 세계의 권력이 호그와트에 침입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해그리드가 끌려가면서 말합니다. 거미를 따라가. 거미를 따라가면 답을 찾을 거야. 해리와 론은 해그리드의 말을 듣고 거미들을 따라 금지된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대한 거미 아라고그를 만나죠. 영화에서 이 장면은 공포영화처럼 연출됩니다. 어둡고 무섭고 거미들이 가득하죠. 거미를 무서워하는 론의 감정이 극대화됩니다. 책에서는 대화가 더 중요합니다. 아라고그가 말합니다. 자신은 50년 전 학생을 죽이지 않았다고. 비밀의 방의 괴물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해그리드는 무죄였다는 것을요. 50년 전에도 지금에도요. 그럼 톰 리들은 왜 해그리드를 범인으로 지목했을까요? 그리고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비밀의 방으로 출발. 지속되는 습격과 해그리드의 연행으로 호그와트는 그 어느 때보다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굳어버린 사람과 고양이, 그리고 유령을 위한 약이 완성되었다는 희소식 또한 함께하죠. 해리와 론은 아라고그의 단서를 쫓던 중 우연히 굳은 헤르미온느 손에 있는 쪽지를 발견합니다. 오래된 책에서 찢어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실리스크, 뱀의 왕. 수백 년을 살 수 있고 시선만으로도 죽일 수 있다. 거미는 바실리스크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헤르미온느는 손글씨로 수도관이라고 남겨놓습니다. 똑똑한 헤르미온느는 늘 정답을 발견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가장 먼저 진실에 도달한 사람은 언제나 헤르미온느였죠. 바실리스크는 거대한 뱀입니다. 눈을 마주치면 죽는 뱀이죠. 그런데 왜 아무도 죽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바실리스크를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리스 부인은 물에 비친 걸 보았고 콜린은 카메라를 통해 보았죠. 저스틴은 거의 목 없는 닉 너머로 봤고 헤르미온느는 거울로 봤던 겁니다. 그리고 헤르미온느가 남긴 힌트 수도관, 해리가 들었던 벽 속을 기어다니는 소리, 바실리스크가 수도관을 통해 학교를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바실리스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비밀의 방이죠. 그럼 비밀의 방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리는 깨닫습니다. 지난 비밀의 방이 열렸을 때의 희생자로 추측되는 모닝머틀이 있는 여자 화장실에 비밀의 방으로 가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메시지가 벽에 나타납니다. 그의 뼈는 영원히 비밀의 방에 묻힐 것이다. 유난히 불안해하던 론의 여동생 지니가 납치된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누가 범인인가를 찾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구해야 하는 이야기가 되죠. 해리와 론은 맥고나글 교수에게 알리러 가지만 교무실에는 로커트만 있었습니다. 로커트는 도망치려 합니다. 자신의 모든 업적이 거짓이고 다른 사람들의 업적을 훔치고 기억을 조작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실토하면서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호그와트에는 기묘하게도 두 종류의 조작자가 있는 겁니다. 기억을 지어 영웅이 된 로커트, 기억을 보여주며 진실인 척하는 톰. 이 둘은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어떤 이야기가 사라져야 하는지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괴물은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건 단순히 사건이 정리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누가 영웅이고 누가 괴물인지까지 함께 결정된다는 뜻이죠. 로커트는 이야기를 훔쳐 영웅이 되었고 해그리드는 이야기에 밀려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남들과 다른 사람일수록 더 쉽게 괴물 역할을 떠안게 됩니다. 어찌됐든 해리와 론은 로커트를 억지로 데리고 모닝머틀의 화장실로 갑니다. 그리고 세면대에서 뱀이 새겨진 수도꼭지를 찾아냅니다. 해리가 팔셀통으로 이야기를 하자 입구가 열립니다. 영화에서 비밀의 방으로 내려가는 장면은 마치 놀이기구로 연상시킵니다. 거대한 파이프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죠. 책에서는 더 음산합니다. 어둠과 축축함을 글자로 멋지게 표현해줍니다. 지하에 도착하여 뱀 허물을 발견한 로커트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조작하고자 론의 부러진 지팡이를 빼앗아 아이들에게 기억상실 주문을 걸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팡이는 폭발하고 로커트에게 주문이 나가며 로커트는 기억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마법의 영향으로 동굴이 무너져버려 해리와 론이 갈라집니다. 론은 로커트와 함께 남고 해리는 혼자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야 했죠. 해리가 혼자가 되는 겁니다. 친구도 없이 도움도 없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아이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선택이 만드는 정체성. 비밀의 방은 거대합니다. 뱀 석상들이 줄지어 서 있고 살라자르 슬레데린으로 추정되는 마법사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니가 쓰러져 있습니다. 해리가 지니에게 달려가지만 지니는 차갑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죠. 그때 톰 리들이 나타납니다. 일기장 속에서 만났던 톰 리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안녕, 해리. 해리와 톰이 대화하는 장면. 영화는 시간 관계상 조금 축약되었습니다. 영화에서도 책에서도 톰은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듯하지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며 충격적인 사실들을 던지기 시작하죠. 먼저 톰은 지니가 비밀의 방을 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니가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 톰 리들이 지니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지니의 비밀을, 두려움을, 외로움을 먹으면서요. 그리고 지니를 조정해 비밀의 방을 열게 만들었죠. 우리는 여기서 지니가 외로운 아이이기 때문에 쉽게 조정당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니는 위즐리 가족의 막내딸입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치이고 해리를 짝사랑하면서 외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톰 리들이 그 외로움을 파고들었죠. 그리고 톰 리들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을 밝힙니다. 나는 볼드모트의 현재이자 과거이자 미래다. 톰 마블로 리들, 알파벳 철자를 재배치하면 I am 로드 볼드모트, 나는 볼드모트 경이다가 됩니다. 톰은 가장 위대한 마법사의 이름을 자신이 지었다며 흥분하지만 해리는 단호하게 가장 위대한 마법사는 덤블도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때 덤블도어의 불사조가 분류모자와 함께 나타납니다. 톰은 불사조와 분류모자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톰은 해리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남았냐고요. 해리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주었다고요.
그러자 톰은 해리가 특별하지 않다고 깎아내리다가 갑자기 해리에게 서로가 꽤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고아이고 둘 다 파셀통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요. 해리는 그 말에 쉽게 반박하지 못합니다. 둘 사이에는 분명 닮은 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닮은 점이 있는 이 둘은 선택에 따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톰은 해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밀의 방의 진짜 괴물인 거대한 뱀 바실리스크를 깨웁니다. 책에서 이 장면은 해리의 감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해리는 날아가는 불사조에게 가지 말라고 예언하고 유일한 희망인 분류모자를 쓰고 누구든 제발 도와달라고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분류모자에서 거대한 검이 나오고 불사조는 바실리스크의 눈을 쪼아 없앱니다. 검을 받은 해리는 용감하게 바실리스크와 싸우고 검으로 뱀의 2000장을 찌릅니다. 하지만 바실리스크의 독리가 해리의 팔에 박혀버립니다. 치유력이 있는 불사조의 눈물로 독상처를 치유한 해리는 바실리스크의 독리를 뽑아 톰 리들의 일기장을 찌릅니다. 영화에서 이 장면은 액션 영화처럼 묘사됩니다. 거대하고 못생긴 뱀과 해리가 싸우고 화려한 불사조가 해리를 도와줍니다. 영화 속 해리는 애원하거나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해리가 보다 더 영웅적으로 그려집니다. 일기장에서 잉크가 뿜어져 나오고 톰 리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라지고 지니가 깨어납니다. 지니는 지난 일들을 말하려고 했다며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지니를 탓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선택은 지니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지니를 구해 학교로 돌아온 해리와 론은 교수님들과 딸이 걱정돼 학교를 찾아온 위즐리 부부 앞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규칙을 어긴 대가로 벌을 받는 대신 어마어마한 상점을 받게 됩니다. 규칙을 어겼는데 왜 어떤 행동은 처벌받고 어떤 행동은 칭찬받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규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무엇을 지켜냈는가의 문제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규칙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가입니다. 이후 해리와 덤블도어는 일권 마지막처럼 조용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해리는 자신이 톰 리들과 닮았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은 볼드모트와 닮은 점이 많으며 분류모자도 자신이 슬리데린에 어울린다고 했다고 털어놓죠. 덤블도어가 대답합니다. 해리, 우리를 정의하는 건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란다.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을 통해 롤링 여사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덤블도어의 대답으로 축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린 선택이라는 거죠. 해리와 톰 리들은 비슷한 조건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죠. 서로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타인의 선택에 휩쓸려 괴물이 되고 누군가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 선택으로 스스로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도비가 루시우스 말포이와 함께 등장합니다. 해리는 깨닫습니다. 도비의 주인이 말포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일기장을 지니에게 준 사람이 루시우스 말포이였다는 것을요. 루시우스 말포이는 톰 리들의 일기장을 이용해 호그와트를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머글 출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요. 루시우스가 화가 나서 떠나려고 할 때 도비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뒤를 쫓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모순을 마주하게 됩니다. 비밀의 방을 읽는 내내 우리는 선택이 자신을 만든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도비는 선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싶은 말도 행동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없는 존재는 어떻게 스스로를 찾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해리의 선택에서 나옵니다. 해리는 일기장을 루시우스에게 돌려주는 척하며 그 안에 양말을 넣습니다. 루시우스는 양말을 던져버리고 도비는 받아버립니다. 주인님이 도비에게 옷을 주셨어요. 도비는 자유예요. 주인에게서 옷을 받으며 해방되는 집요정. 그렇게 집요정 도비는 자유가 됩니다. 도비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없지만 다른 누군가의 선택으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타인의 선택은 괴물을 만드는 힘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자유롭게 만드는 힘이기도 함을 보여줍니다.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은 결국 누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드디어 학년이 끝나고 해리는 다시 더즐리네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해리는 다릅니다. 1권에서 해리는 돌아갈 곳을 찾았다면 2권에서 해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어떻게 읽으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다음 건 아즈카반의 죄수에서 해리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용서와 복수, 진실과 거짓, 그리고 과거와 현재. 그 이야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서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